그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중개업소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특이하게 명시해달라. 임대인이 자신 있으면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개념은 나중에 경공매로 매각됐을 때 그 이제 배당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당금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배당을 해준단 말이야.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순위가 우선하기 때문에 너한테 먼저 줘. 너한테 먼저 배당해줘. 이런 뜻이거든요. 우선권이 없는 채권자에 비해서 너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너한테 먼저 배당을 해줘. 그래서 확정일자가 중요한 거예요.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그 우선 변제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 채권자들이 있는데 그 배당 순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내가 배당을 다 받을지 못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근저당이 없다, 깔끔하다. 아 그럼 나중에 뭐 최악의 경우에 경매로 한다 하더라도 배당 뭐 100% 받고 문제 없겠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채권, 임금 채권하고 그다음에 조세 채권. 자기 임차 보증금을 100% 정확하게 확보하는 방법은 없지만 위험을 최소화시키려면 배당 순위를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자료들이 되게 많은데 뭐 틀린 것도 있고 그걸 막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해 오셨나요? 되게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거 예. 네. 배당 순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공매로 낙찰이 됐다. 매수인이 이제 잔금을 냈다. 그 돈 가지고 이제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법원에서 가져가겠죠. 네. 자기들 비용들, 감정평가, 뭐 현황조사 이런 비용들. 예, 그게 0순위로 가고 1순위. 제일 먼저 소액 임차인, 아까 임금채권 얘기했죠. 이분들이 최우선 변제. 그게 최우선 변제 들어보셨죠? 아까 확정했잖아요. 우선 변제잖아요. 최우선이니까 우선 변제보다 더 최고 1순위. 네. 1순위가 바로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그다음에 임금채권. 모든 임금을 다 최우선 변제 해버리면 근저당이나 뭐 우리 같은 확정일자 임차인 받을 게 없겠죠. 그래서 범위를 좁히죠.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소액보증금 이건 아시죠?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 좀 높여졌더라고요. 어제 찾아보니까 1억 1천만 원 이하 3,700까지. 3,700 이요. 서울시가 3,70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이 1순위로 가고 2순위가 당했어요, 바로. 당했어요. 이것도 넓게 보면 이제 조세에 들어가는 건데, 네. 당했세.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로, 이 사람이 부동산이 있네, 뭐 자동차가 있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로 이 사람이 세금 납부 능력이 있다고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 당했세요. 국세는 세 가지 있어요. 상속, 증여, 종부세.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다음에 이 재산세나 자동차세에 이제 부가세로 지방교육세 붙죠? 이게 다예요. 많은데요, 종류가? 근데 상속이나 증여, 종부세 같은 금액이 상당히 크겠죠. 클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임대인이 이런 거 많이 체납을 했다면 얘네들이 2순위에서 받아가기 때문에 자, 확정일자 3순위란 말이에요. 다운되겠죠. 그러나 대항력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항력도 확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배당에서 못 받은 거는 그래서 대항력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배당에서 못 받은 거는 낙찰자한테 대항력을 행사해서 못 받은 나머지 금액을 회수해라. 그게 대항력이에요. 자,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3순위로 가서 얘네들 배당하고 남는 게 있을 때 바로 확정일자 임차인, 그 다음에 근저당 담보물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일반 조세도 또 들어가요. 여기 당해세가 하는 다른 조세. 얘네들이 3순위란 말이에요. 순위가 똑같아요. 그럼 순위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n분의 1 나눠 가져.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게 꼭 좋다는 보장도 없죠. 순위를 매긴단 말이에요. 매기는 기준이 뭐냐? 그때 이제 확정일자가 등장하죠. 임차인한테 확정일자가 있죠. 근저당권자한테는 뭐가 있어요? 등기부상 설정 등기일자가 있죠. 접수일자. 조세한테는 뭐가 있어요? 자, 이거 많이 착각하시거든요. 압류일자가 아니고 법정기일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아요. 아, 일반 조세 법정. 네, 이게 드러나지 않죠. 없죠. 안 드러나요. 아까 말씀드린 이거 안 드러나요. 이것도 안 드러나요. 이것도 안 드러나요. 이 사람들이 왜 계속 세금 체납해? 너 재산 찾아가지고 그 재산을 압류하지 않는 이상 등기부에 안 나타나요. 그게 맹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중한 확정일자, 등기일자, 그다음에 법정기. 법정기를 하면 딱 와닿지 않으시죠? 제 강의할 때는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네. 기존에 인터넷에 이걸 명쾌하게 설명한 데가 거의 없어요. 이 당해세도 아마 잘못 설명되어 있는데 되게 많아요.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세목이.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의 세목은 이거예요. 상속증여 종부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막 옛날 거 해놓으신 분도 있고 제가 그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업데이트가 안 돼요. 예,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법정기일은 별게 아니고 자, 생각해보세요. 조세 같은 경우는 압류할 때까지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금은 이제 신고하겠죠. 아니면 세무서에서 상속세, 증여세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고지서가 오겠죠. 그 기한까지 안 내면 납부 채굴을 하겠죠. 독촉을 하겠죠. 뭐 두세 번 해요. 그래도 안 내면 그때 비로소 이제 압류를 하겠죠. 실제 압류 들어올 때까지 짧게는 뭐 몇 달, 길게는 몇 년 후에 압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압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서 다 배당해서 거의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소유자 입장에서는 압류 들어올 걸 예상해서 어차피 나 세금으로 다 뺏길 건데 최대한 대출 끌어낼 수 있는 만큼 다 끌어내자 해가지고 대출 끌어내고,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할 때 다 국세 완납증명, 지방세 완납증명 다 받아가죠. 그게 이제 안 나올 거면 이제 뭐 개인 사채, 개인 근저당 해가지고 막 엄청 끌어내겠죠. 압류일자로 하게 되면 배당에서 대부분 밀리게 된단 말이에요. 국가 재정, 지자체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배당 순위에서는 법정기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법정기일 가지고 순위를 따져주자. 법정기일은 점점점 거슬러 올라오죠. 최고일자, 독촉일자도 아니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신고납부 방식은 신고일이 법정기일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좀 신고일 하면 좀 느낌이 오시죠? 취득세 신고,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신고일이 바로 법정기일. 뭐 상속이나 증여, 종부세 같은 경우는 종부세도 신고죠.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 부가납부, 세무서에서 얘가 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에서 강제적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부과하는 거. 그거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에요. 그러니까 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서 발송일 이렇게 해서 그거 비교해가지고 선호에 따라서 배당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리 담보물권 설정일자보다 내가 전입한 날 바로 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그날 받았어요. 근저당 뭐 그 다음날 한참 뒤에 뭐 들었어요. 나 뭐 확정일자 훨씬 더 빠르네. 내가 다 배당받겠지. 근데 이게 만약에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가 들어왔다. 당해세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배당해서 밀리게 되는 거죠. 또 임금채권. 한두 명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임대인이 특히 법인이거나 또는 뭐 개인 사업자거나 이럴 때는 임금채권, 만약에 경공매로 가게 되면 임금채권이, 특히 법인 같은 경우 임금채권 들어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여기 1순위에서 엄청나게 배당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남은 게 없죠. 남은 게 없을 때 이때 이제 낙찰자한테 대항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물건이 뭐 낙찰이 안 되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위법건 중물이라든지 근생을 주택으로 쓰고 있다든지 계속 안 되기도 하고, 건물 소유자가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르다 그러면 계속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대항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할 상대방이 없게 되죠. 계속 낙찰이 안 되니까. 대항력만 이제 확보하고 있다면 뭐 아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낙찰자한테 못 받은 이제 보증금을 회수하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좋은 조건으로 살고 있다. 임대차 조건이 좋은 조건이다. 그리고 이미 다른 데로 이사하기에는 다른 데가 너무 올라 있다. 그럼 나는 계약 기간 을 충분히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배당력을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배당력을 안 한다는 얘기는 내가 대항력이 있으니까 내 계약 기간 다 거주하고 나갈 거야. 계약 기간 다 사업하고 나갈 거야. 이런 뜻이니까. 그때는 배당력을 안 하시면 돼요. 배당력을 했다는 거는 나중에 매각되면 거기서 배당 받고 못 받는 거는 낙찰자한테 받고서 이사할 거야. 그런 뜻인 거고. 그러니까 선순위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대항력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낙찰이 안 되거나 낙찰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자기가 계획했던 만기에 바로 이사한다든지 배당 빨리 받고 이사한다든지 이게 계획을 다 세웠는데 꼬이는 거죠. 예, 꼬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선순위를 하더라도. 그럼 이제 후순위의 경우에는 이제 후순위니까 후순위라는 건 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근저당 일자보다 전입일자가 또 입주일자가 늦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가야 되겠죠. 예, 소액 임차인. 보증을 최대한 줄여서. 예, 보증금 제한.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정일자로 갔다. 그럼 배당에서 밀릴 수도 있지만 대항력이 없잖아요. 후순위니까 대항력이 없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배당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못 받은 거를 대항력이 없는데 행사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강제 명도 당하는 거죠. 까이는 거죠, 그냥. 예. 못 받으면. 보증금 다 날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자료가 많이 올라 있고. 그러니까 주택 시세 보통 뭐 7, 80% 잡고. 왜냐면 보통 이제 낙찰가가 100% 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승장 같은 경우에 좀 높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보통 보수적으로 잡아서 주택 시세의 7, 80% 마이너스 선순위 채권액 이하로 이제 보증금을 걸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네. 예. 뭐 이게 또 막 엄청 상승장이다 그러면 뭐 주택 시세 막 90%까지 잡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선순위 채권액 빼고 나서 그 이하로 보증금을 걸으면 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다. 문제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문제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선순위 채권액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선순위 채권액이 근저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당해세가 있고 그다음에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가 있고 등기부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등기부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경공매 진행 중에 교부 청구서를 봐야 나와요. 우리가 임차인이 하는 건 배당 요구죠. 근데 이제 세무서나 공공기관이 하는 걸 교부 청구라 그래요. 그 교부 청구서에 이 세목이 당해세인지 아닌지 거기에 이제 법정기일이 나온다. 거기 법정기 신고일이 언제,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언제 이런 식으로. 그럼 일반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교부 청구서?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일반 물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래서 이제 우회적으로 아까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미납국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근데 이제 공매, 아까 온비드 공매 같은 경우는 공매재산 명세서에 법정 기일이 표시되고 있어요. 공매의 경우에는. 그 점에서도 또 나름 권리 분석할 때 좀 장점이 될 수 있죠. 근데 경매는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후순위로 들어갔을 때는 아까 이 배당 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선순위 채권액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나중에 미배당 보증금 대항력 행사할 수 없다. 다 날린다. 그나마 조세 채권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무에서도 뭐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있어요.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아, 이런 게 있군요. 이런 게 있고. 지방세는 지방세 열람 제도가 있어요. 이게 시행된 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아, 이런 게 있군요. 근저당권자나 뭐 임차인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다 규정돼 있는 거고 이 양식 그대로 뭐 인터넷에서 쳐도 나올 거예요. 국가법령 정보센터 있죠? 네네. 거기 서식란에 치시면 나와요. 이거 가지고 국세는 이제 저기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장, 뭐 시장 거기에 가서 이제 열람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미납한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준단 말이에요. 임대인의 뭐 세금 정보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뭐 간단해요. 여기에 보시면 동의합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서명이나 날인만 해주면 돼요. 임대인 서명 날인해주고 임대인 신분증 사본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신청서하고 임대인 서명 또는 난인 여기 다 있어요. 난이 서명 또는 난인 그 다음에 임대인 신분증 사본 간단하잖아요. 인감정일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러면 미납국세나 지방세가 있으면 뭐 여기에 이제 열람을 해주는 거죠. 대부분 이거를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할 때 중개업소에서 이거를 고지를 하고 해줘야 되는 게 맞죠. 후순위일 때는. 이거 하는 데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뭐 안 하실 거고요. 아셔도 이제 귀찮아서 이제 안 하실 거고. 처음에 이제 이걸 요구하면 임대인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를 믿지 마라. 믿을 건 문서와 계약서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거 제대로 안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등기부만 믿고 뭐 선순위 근저당 이거 계산해서 뭐 보증금 높게 걸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보증금 날리게 됐어요. 그럼 그게 이제 대부분 다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언론에 나오는 게 다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선순위 채권액 100% 정확히 알 수 없다. 거기에 걸리는 게 바로 임금하고 지금 조세. 근데 조세는 지금처럼 이 제도를 통해서 미납한 국세나 지방세 파악할 수 있다. 이게 금액이 이제 나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거 빼고서 또 다운시켜야 되겠죠. 근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거는 또 확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임금채권 체불한 거 어떻게 확인할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이나 만약에 그 사람이 뭐 개인 사업자인데 뭐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요즘 사업도 잘 안 되고 임금도 잘 안 주고 있고 뭐 이렇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보증금 엄청 다운시켜야 되죠. 그때는 그냥 소액 임차인으로 가는 게 낫단 말이에요. 나중에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가면 또 100% 안전하냐?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이 많을 때, 다가구. 아, 다가구? 다가구나 원룸. 그러면 이제 소액 임차인이 많단 말이에요. 소액 임차인이 많게 되면 여기 최우선 여기에 다 1순위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n분의 1? 아, 이때는 이제 그렇죠. n분의 1로 해줘. 보증금에 비례해가지고. 비율로. 예. 예. 그럼 이 사람들이 많으면 경우에 따라서 손실이 또 날 수 있겠죠. 그러네요. 100% 안전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 또 최우선 변제금은 낙찰가 전액에서 배당을 받는 게 아니고 토지하고 건물의 가액 2분의 1 한도 내에서 배당을 받아요. 최대. 예. 뭐 당해세나 아까 뭐 근저당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낙찰가 금액 전체에서 배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소액보증금은 전체에서 배당해 주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과보. 2분의 1. 과보다 생각해서 2분의 1로 줄이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다가구 원룸이다. 소액 임차인들 뭐 20명이다. 그럼 낙찰가가 만약에 뭐 5억이다. 그럼 5억에서 뭐 20분의 1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5억이 2분의 1. 2억 5천. 2억 5천을 20분의 1 해서 나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특히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맥시멈 월세 한 1년분 정도. 왜 1년분이라고 하냐면 만약에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될 때까지 얼추 1년 안팎으로 보는 거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들어가면 그때부터 월세를 줄 이유 없잖아요. 나중에 배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후순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뭐 저 월세 안 낸 거 가지고 다 까이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차라리 나을 수 있겠죠. 이제 임대인이 어차피 그 재산을 이제 포기하고 뭐 경매로 다 날리고 알아서 배당받고 끝내자 뭐 이런 생각일 때는 위약금 조항도 이제 좀 별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쨌든 역시 위약금 조항도 이때 명시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면 되겠죠. 지금 내가 후순위로 들어갔으니까 선순위 채권의 존재, 선순위 채권 때문에 내가 나중에 보증금을 다 못 받고 그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액의 2배, 손실액의 뭐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특이하게 명시를 해야 되겠죠. 그 당당하게 요구
요구하세요. 그리고 중개업소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특이하게 명시해달라. 임대인이 자신 있으면 다 해준단 말이에요. 안 해주면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불안하다. 불안할 수 있죠. 그 집이 꼭 마음에 든다. 그럴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을 월세 1년분 이하로 거시는 게 그나마 안전하다. 뭐 그럼 이 위약금 정황이 나중에 위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뭐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고 여기선 사업이 안 됐는데 뭐 다른 사업으로 성공을 했다든지 재산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 찾아서 가압류하고 위약금 청구 입증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위약금 그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판결문을 받아놓으면 시효가 연장돼요. 10년. 그래서 위약금 정황은 당장은 못 쓴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쓸 수 있으니까 꼭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그리고 이게 소액보증금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고 뭐 전입신고일이 아니고 등기부상 지금 뭐 선순위가 있으니까 지금 후순위일 거 아니에요. 선순위 그 근저당 설정일 날 소액보증금 기준으로 범위로, 그 기준에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가 1억 원 이하, 1억 1천만 원 이하 3,700만 원까지거든요. 그럼 지금 계약하면은 나는 뭐 3,700만 원까지는 제 1순위야. 그래서 3,700만 원 이러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등기부상 근저당 설정일자. 네, 그 기준에 네, 그렇죠. 근저당이 뭐 2010년에 설정돼 있다. 그러면 2010년도 당시에 주임법상 최우선 면제 기준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2010년이면 이제 얼마가 2,500이나 뭐 3,00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거 그 정확한 건 어디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가장 공신력 있는 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가보시면 오른쪽 그 메뉴에 그 지역별 지도가 나와 있고요. 거기 딱딱 하면 주임법, 상임법, 최우선 면제 기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가장 확실한, 가장 공신력 있는. 뭐 인터넷에 이제 좋은 자료도 있지만 가급적 자기의 권리와 재산과 직결되는 건 항상 공신력 있는 기관에 공신력 있는 자료를 꼭 확인하셔라. 공감합니다. 네, 네. 제발 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고 블로그 보지 마시고. 네.